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브르보다 충격적이라는 프랑스 비평가의 서울 체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파리의 10월은 언제나 회색빛이다.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나는 내 인터뷰 기사가 실린 르몽드를 펼쳐들었다. 한국 문화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 내가 한 말이었다. 25년 동안 프랑스 문화 칼럼니스트로 살아온 나에게 Kpop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것들은 그저 디지털 시대의 잡음처럼 들렸다. 문화의 품격이란 세기를 거쳐 축적된 것이고 루브르의 회랑처럼 시간의 무게를 견딘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편집장 피에르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딱딱했다. 클레르, SNS가 난리야. 당신이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평가했다는 게 문제라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문화비평가가 모든 곳을 다 가봐야 하나요? 텍스트로 충분해요.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가야 해. 직접 보고, 직접 쓰고, 직접 책임져. 항공권은 내일 예약할게. 그렇게 나는 내 편견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내심 놀랐다. 유럽의 공항들이 늘 줄과 지연으로 가득한 것과 달리 이곳은 마치 정밀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로 3분 만에 통과했고 수화물은 벨트 위에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길을 잃을 틈이 없었다. 공항버스를 탔다. 요금은 현금도 카드도 모바일 앱도 모두 가능했다. 버스 기사는 외국인인 나를 보자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줬다. 명동까지 1시간이요. 편히 가세요. 그의 미소는 형식적이지 않았다. 진짜로 나를 환대하는 표정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강 다리의 불빛, 고층 건물들의 네온 사인, 그리고 그 사이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나는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다. 이곳에서는 속도와 배려가 충돌하지 않는다. 효율이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파리에서는 늘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빠르면 무례하고 친절하면 느렸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다. 다음 날 나는 동행 감독인 루카스와 함께 홍대 거리를 걸었다. 루카스는 프랑스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미 3번째 한국 방문이었다. 그는 내게 경고했다. 클레르, 여기선 관찰자로만 남을 수 없을 거야. 이곳은 당신을 끌어들여. 그의 말은 정확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거리 한복판에서 3명의 젊은이가 춤을 추고 있었다. Kpop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그들의 동작은 칼같이 정확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춤이 아니었다. 그 주변에 모인 5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 즉시 SNS에 업로드하며 댓글을 달았다. 그들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였다. 나는 루카스를 돌아봤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의뢰 같아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국에서 문화는 관람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야. 우리는 명동으로 이동했다. 거리 곳곳에 Kpop 아이돌의 팝업 스토어가 있었다. 한 매장 앞에는 팬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게 아니었다. 포토카드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팬끼리 친구가 되고 있었다. 소비가 아니라 연결이었다.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다. 이곳에서 대중문화는 고립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언어다. 루카스가 나를 명동의 한 대형 매장 앞에 세웠다. 올리브영이라는 곳이야. 한국의 뷰티 문화를 이해하려면 여기 들어가 봐야 해. 나는 약간 회의적이었다. 화장품 가게가 뭐 대수랴. 세포라도 있고 부추도 있지 않나?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압도당했다. 매장은 3층 규모였고 수천 개의 제품이 브랜드별, 기능별, 피부 타입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품의 개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였다. 20대 여성이 토너 앞에서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있었다. 50대 남성이 선크림을 테스터로 발라보며 직원에게 질문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바구니에 시트 마스크 10종을 담으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한 직원에게 다가갔다. 이 매장의 콘셉트가 뭔가요?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고객이 자신의 피부를 이해하고 필요한 걸 선택하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성분도 모두 공개되어 있고 리뷰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나는 1시간 동안 그 매장을 돌아다녔다. 선크림, 시카크림, 글로우 세럼, 유분 밸런싱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곧 깨달았다. 이건 사치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뷰티는 일상의 자기관리 문화였다. 마치 프랑스인이 매일 빵을 사듯 한국인은 매일 자신의 피부를 돌본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나누고 배우고 함께 즐긴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상업이 천박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될 때. 사흘째 되는 날, 루카스는 나를 북촌의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다. 지연 디자이너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는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을 만드는 지연이에요. 그녀의 공방은 작았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여러 색깔의 한복이 걸려 있었다. 전통적인 형태도 있었지만 현대적으로 변형된 디자인도 많았다.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저고리 소매가 슬림해지고 색상이 파스텔로 바뀐 것들이었다. 한복은 과거의 옷이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다. 지금 입을 수 있어야 진짜 전통이에요. 형태를 고집하면 박제가 되죠. 저는 곡선과 색감의 정신을 지키면서 2025년의 몸에 맞추려고 해요. 그녀는 내게 연한 청록색 생활한복을 건넸다. 입어보세요. 나는 머뭇거렸다. 나는 프랑스 여성이고 이건 한국 옷이고 그러나 루카스가 카메라를 들자 나는 옷을 입었다. 놀라웠다. 한복은 몸을 조이지 않았다. 치마는 허리에서 부드럽게 퍼졌고 저고리는 어깨를 감쌌으되 숨을 막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몸이 낯설게 우아해 보였다. 직선의 옷에 익숙한 유럽인의 몸에 곡선의 옷이 입혀진 순간이었다. 어떠세요? 지연이 물었다. 자유로워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유럽 의상은 몸을 규정하는데 이건 몸을 풀어줘요. 지연이 웃었다. 맞아요. 한복의 철학은 숨이에요. 옷과 몸 사이에 공기가 흐르고 움직임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요. 나는 그 한복을 입고 북촌 골목을 걸었다. 루카스가 뒤에서 카메라를 돌렸고 관광객들이 미소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화의 품격은 시간의 무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것에서 온다. 나흘째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루카스는 앞서 말했다. 파리의 루브르와 비교해봐. 근본적으로 다를 거야. 입구에 도착하자 나는 첫 번째 차이를 발견했다. 입장료가 없었다. 무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10대 학생들,
70대 노부부, 외국인 관광객,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모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루브르를 떠올렸다. 입장료 20유로. 긴 줄. 소매치기 조심. 사전 예약 필수. 루브르는 인류의 보물이지만 동시에 특권의 공간이기도 했다. 돈과 시간과 정보가 있는 사람만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다. 나는 고려청자 전시실로 걸어갔다. 청록빛 도자기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서 빛났다. 설명 패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씌어 있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성 가이드를 무료로 들을 수 있었다. 한 여고생이 친구와 함께 청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공부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문화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루브르는 왕의 궁전이었고 이곳은 시민의 공간이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다. 루카스가 내 옆에 앉았다. 어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이요.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평생 믿어온 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다. 효율과 배려, 참여와 공동체, 자기관리와 일상, 곡선과 자유, 공유와 민주.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틀렸다. 아니, 반만 맞았다. 문화의 품격이 시간에서 온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과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 한국의 문화는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고 현재를 미래로 밀어낸다. 그들은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대중을 무시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 그들의 품격은 열림에서 온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루카스였다. 그는 맥주 2캔을 들고 들어와 하나를 내게 건넸다. 생각 정리됐어?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여전히 복잡해요.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파리 출신 문화비평가예요. 루브르의 회랑을, 오르세의 인상파를, 오페라 가르니에를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보고 있어요. 루카스가 웃었다. 클레르, 그건 배신이 아니야. 확장이야. 너는 루브르의 벽 안에 오래 있었어. 이제 열린 세상을 기록할 시간이야.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자. 편견이 아니라 목격으로. 파리로 돌아온 나는 일주일 동안 글을 썼다. 편집장 피에르는 내게 5천 단어를 요구했지만 나는 1만 2천 단어를 제출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문화의 품격은 어디서 오는가? 마이너스 열림, 현재, 그리고 공동체.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한국 문화를 과소평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문화의 품격이 역사의 길이에서만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나는 배웠다. 품격은 닫힌 권위가 아니라 열린 체험에서 태어난다. 나는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썼다. 1. 대중문화 참여와 공동체성. KPOP과 K드라마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댓글을 달고 밈을 만들고 팬아트를 그리는 참여 문화다. 홍대 버스킹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흐릿하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2. 올리브영 일상의 자기관리 문화. 뷰티는 사치가 아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매일의 루틴이고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올리브영은 단순한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정보와 선택과 실험이 가능한 민주적 공간이다. 누구나 자신의 피부를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을 돌볼 권리가 있다. 3. 한복 전통의 현재와 지연 디자이너의 공방에서 나는 배웠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호흡이다. 한복의 곡선과 색감은 21세기의 몸에 맞춰 변형되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 이것이 진짜 계승이다. 형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이어가는 것. 4. 박물관 민주적 접근성 국립중앙박물관의 무료 입장은 상징적이다. 문화는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다. 루브르가 역사의 무게를 보여준다면 이곳은 문화의 미래를 보여준다. 열려있고 공유되고 살아 숨쉰다. 나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끝맺었다. 나는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한국 문화가 일시적 유행이라고 말했던 나는 틀렸다. 그것은 유행이 아니라 전환이다. 닫힌 문화에서 열린 문화로, 소유의 문화에서 공유의 문화로, 과거의 문화에서 현재의 문화로.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 편집장 피에르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웃고 있었다. 클레르, 반응이 폭발적이야. SNS에서 번역되고 공유되고 토론되고 있어. 내가 변했다는 말도 많고. 네, 변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고려청자 차잔을 보았다. 나는 서울의 한 갤러리 숍에서 그것을 샀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청록빛 곡선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잔에 차를 따랐다. 김이 올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회색 너머에도 색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색은 열린 마음으로만 볼 수 있었다.